처음엔 그냥 광고 우편인 줄 알았다. 현관 앞매트 위에 놓인 검은 봉투 하나,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다만 봉투 중앙에 은색 잉크로 찍힌 문장 하나만이 유난히 선명했다. 당신은 잊은 적이 없겠지?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고서야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봉투를 찢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낡은 사진 1장, 두 번째는 초대장처럼 반듯하게 접힌 카드였다. 사진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5명 모두 같은 장소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다.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채 눈동자만 얼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반쯤 열린 철문 하나가 보였다. 철문 위에는 오래된 번호판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목 뒤가 서늘해졌다. 17. 나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번호였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빈집. 한때는 병원이었다가 시설이었다가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폐건물이 된 곳. 동네 어른들은 그곳을 입에 올릴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다. 거긴 가지 마. 사람이 사라졌어. 밤에는 불이 켜진다더라. 나는 코웃음을 쳤었다. 그런 소문은 늘 어른들의 겁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초대장에 적힌 주소는 정확히 그곳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싶다면 오늘 밤 11시까지 오세요. 손에서 종이가 한번 구겨졌다. 나는 무심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5명의 얼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낯익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는데 2번째로 봤을 때는 심장이 분명하게 반응했다. 한 명은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사라진 경비원이었다. 2달 전 야간 근무 중이던 그가 새벽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CCTV에는 복도 끝에서 갑자기 화면이 끊긴 것처럼만 남았다. 또 한 명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아주머니였다. 며칠 전까지도 내게 깍두기를 더 얹어주던 사람이었다. 남은 셋도 마찬가지였다. 버스기사, 학원 강사, 그리고 내 회사 건물 1층의 청소 아주머니. 내 손이 멈췄다. 이 사람들 모두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들 마지막 목격 장소가 비슷했다. 17번 철문 근처. 나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뒷면에는 연필로 적은 숫자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오는 걸 막지 못했다. 1달 전, 아니 2달 전쯤이었을까? 시장에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내 손목을 잡고는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밤에 누가 문 두드리면 절대 열지 마. 그때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런데 그날 아주머니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었다. 그리고 경비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혹시 17층에 가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그 질문을 던진 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었다. 마치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초대장을 접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축축해졌다.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더구나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너무 끈질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다. 시계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사진 속 철문이 내 머릿속에서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17. 사라진 사람들. 같은 말, 같은 장소. 그리고 내가 잊고 지낸 무언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숨소리뿐이었다. 한참 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짧게 말했다. 받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대는 내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더 늦으면 또 하나가 사라져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넘기는 듯한 바스락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통화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날카롭게 들렸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나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해온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돌았다. 먼저 경비실부터 갔다. 경비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컵 하나와 무전기, 그리고 접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메모지를 펴자 어젯밤 초대장과 똑같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 그는 철문을 봤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쥔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경비원이 철문을 봤다고? 왜? 누구와 함께? 그 다음은 시장이었다. 반찬가게는 문을 닫은 채였다. 옆 가게 주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다. 찾으러 온 거예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고는 마치 말하면 안 되는 걸 겨우 삼키는 사람처럼 낮게 말했다. 그 아주머니 마지막 날에 이상한 손님을 만났어요. 검은 우산 쓴 여자요. 얼굴을 못 봤는데 아주머니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했대요. 무슨 뜻인데요? 그녀는 대답 대신 가게 안쪽을 가리켰다. 창고 문 옆벽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17. 그리고 그 아래 더 작고 급하게 적힌 글씨. 열지 마. 나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굳었다. 누가 일부러 남긴 흔적이었다. 아니, 누군가가 도망치듯 남긴 경고였다. 그날 이후로 사라진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같은 것을 보았다는 뜻일까? 같은 장소, 같은 말, 같은 번호. 너무 우연해서 오히려 우연이 아니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건 있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17번 철문을 본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것.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목이 묶인 것처럼 그 번호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초대장이 온 걸까? 나는 그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지? 그 질문이 머리에 박힌 채 나는 결국 폐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17번 건물은 가까이 갈수록 더 낡아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철문 앞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는데 누가 최근에 밟고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멈췄다. 누군가 이미 먼저 왔다 갔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누군가 아직 안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문은 아주 조금 열렸다. 틈 사이로 냉기가 새어나왔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축축한 먼지 냄새 사이에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너무 오래된 냄새였다. 잊고 싶어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냄새. 문 안쪽은 어둡고 길었다. 복도 끝에 희미한 비상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벽마다 낡은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1, 2, 3. 그리고 멈춰 선 곳에 17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복도 한가운데 바닥에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것처럼 물기가 번져 있었다. 그 물기는 문 쪽으로 이어졌다. 마치 안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며 걸어 나온 뒤 다시 돌아간 것처럼.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없었다. 짧은 문장 하나만 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17번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 어둡고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였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발을 떼지 못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그 문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문이 조금 더 열리자 안쪽에서 먼저 나온 것은 얼굴이 아니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바닥에 놓인 검은 구두 한 짝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서류철이 반쯤 찢긴 채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 급히 빠져나간 흔적이었다. 아니, 누군가 도망치듯 버리고 간 증거였다. 들어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가던 얼굴이었다. 회사 건물 1층에서 늘 미소 짓던 관리부 과장.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친절하게 고개를 숙이던 남자. 나는 그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잠깐 입꼬리를 움직였다. 웃는 것 같지도 울고 싶은 것 같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손에 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진 않았군요. 당신이 보낸 겁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거칠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철을 발끝으로 밀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다만 모서리마다 오래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붉은 도장이 한 번 찍혀 있었다. 17.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목 안쪽이 바짝 말라붙는 걸 느꼈다. 그는 문을 반쯤 닫으며 안쪽으로 손짓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어요. 나는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양쪽 벽에는 닫힌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17번 많은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끝에 있었다. 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관리부 과장은 내 뒤를 따라오며 낮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몇 번이나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죠.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라진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우는 쪽은 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움직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 하나가 마치 눈동자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내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언제부터 겁내야 하는데요? 그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끼워져 있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시장의 반찬가게 아주머니, 경비원, 그리고 며칠 전 나를 힐끔 보던 택배기사까지.
모두 같은 각도에서 찍혀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그 날짜들이 전부 내가 어딘가를 다녀온 날과 겹쳐 있었던 것이다. 회사에 늦게 도착한 날, 병원에 들렀던 날, 시장에서 우연히 멈춰 섰던 날, 누군가 내 동선을 알고 있었다. 아니, 따라다녔다. 누가 이걸 찍었죠? 그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세게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내가 찍힌 줄도 몰랐던 순간이었다. 나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내 뒤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17번 건물의 철문이 비쳐 있었다. 당신을 지켜본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우린 그걸 조직이라고 부르죠. 우린. 그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도 한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이 목에 걸린 채 어딘가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만 남았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난 이런 데 온 적 없어.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사진 한 장을 밀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발끝부터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 밑의 점 하나는 너무 선명했다. 내 눈 밑에도 같은 점이 있었다. 기억 안 나겠죠?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그날 이후로 이름도, 기록도,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아이가 나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당신이 되기 전에 당신입니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흰 벽, 차가운 바닥, 누군가의 손, 그리고 울지 말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기억이 아니라 조각이었다. 너무 오래 묻혀 있어서 형태조차 흐릿한 조각들. 나는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누군가 당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아채기 전에 먼저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먼저 나왔다. 이어서 검은 우산을 접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말하던 그 여자를 떠올렸다. 얼굴을 못 봤다고 했던 그 손님.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선 여자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 그만 숨으세요. 당신도 다 알고 있잖아요. 관리부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서류철을 세게 다듬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웃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군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아주 오래전, 울음이 멎지 않던 밤, 누군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내 손목을 잡던 손 그 손의 감촉이 지금 내 피부 위로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잠시 내 대답을 기다리듯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관리부 과장이 움직였다. 그는 재빨리 내 앞을 가로막았지만
여자는 이미 한 발 먼저 서류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낡은 열쇠였다. 끝이 비틀린 작은 열쇠 하나, 그녀는 그것을 내 눈앞에 들어 올렸다. 마지막 단서예요. 이걸 열면 당신 과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왼쪽 손목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 내 손목 안쪽에 새겨 넣은 듯한 숫자 자국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17. 아니, 그보다 앞선 무언가. 숫자보다 먼저 있던 이름. 내가 잊어버린, 아니 지워진 이름. 그리고 그 열쇠의 손잡이 안쪽에는 오래된 잉크로 적힌 작은 글씨 하나가 보였다. 내 이름이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 불렸던 이름이었다.